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어느새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곧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설 텐데 여러분, 겨울 맞이하실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마음이 추우면 몸도 춥다고 얘기하곤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삶과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일 텐데요. 더불어 걱정거리나 고민이 있으면 또 몸이 안 좋아지기도 하니 정말 사람의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는 아주 신비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다 보면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걱정과 고민에서 현명하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지침의 책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추운 겨울과 그 어떤 시련도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판덕지음, 이서연 옮김, 미디어숲에서 펴낸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입니다.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 이 책의 저자 판덕은 4천만 명이 넘는 회원이 소속된 판덕 독서회의 리더입니다. 그가 동서양의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중국과 서양의 고전을 넘나들며 현실 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논어를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이 책은 논어에 담긴 2000년 전 공자의 지혜와 처세를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친근하게 풀이했습니다. 저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중국 중앙텔레비전 방송국에 입사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항상 직장, 일, 돈 등 수많은 걱정을 달고 살았으며 때로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를 구원한 책은 논어였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던 당시 논어를 만난 저자는 그 후 세상의 모든 논어를 찾아 읽으며 쉼없이 연구했습니다. 논어는 동양 최고의 고전으로 수많은 해석본이 출간되어 있지만 저자는 이 책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에서 특별히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논어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현대과학에 근거한 이론으로 공자의 주장을 검증하고 흥미 넘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아주 친절하게 공자의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공자의 지혜와 처세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들려주는 이 책을 통해 우리 현대인들이 걱정하는 생활, 직장, 학습, 창업, 인간관계에서 맞닥뜨리는 삶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 판덕지음, 이서연 옮김. 제1편 학이. 학이 시습지. 논어 한 문장으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 공자가 말하길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자왈 하기 시습지 불역열호
유붕자원 박내 불역 락호 인부지 이불온 불역 군자호. 논어의 제1편 제목은 학이이다. 공자의 후세들은 논어를 총 20편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첫 문장에 나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아 20개의 소제목을 달았다. 첫 문장은 누구나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익숙한 문장이다. 공자가 이른다.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 직역하면 이와 같다. 지식을 배운 뒤 복습하고 사용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뜻이 맞는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면 기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답지 않겠는가. 옛사람들은 책을 쓸 때 주제를 담은 문장을 맨 처음 쓰는 경우가 많았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 문장은 진실을 담고 있다. 배움은 사람의 평생 동안 계속 정진해야 할 일이다. 제때 올바르게 배우라는 말이 첫 문장에 배치된 까닭은 바로 배움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강조하기 위함이다. 송나라 재상 조보는 논어 절반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보는 많은 공을 세운 송나라 개국공신이지만 그가 공부한 책은 논어 하나였다고 전해진다. 혹자는 한나라의 재상이 어떻게 책을 한 권만 읽었겠냐며 그 사실을 의심한다. 조보가 정말 평생에 걸쳐 공부한 책이 논어 하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조보의 이야기는 그만큼 논어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일종의 과장법일 수 있다. 논어의 중요성에 대한 나의 생각은 조보보다 더 크다. 나는 논어의 절반이 아니라 한 문장만 알고 있어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 누가 논어의 절반을 외울 수 있겠는가? 논어의 한 문장이라도 머릿속에 각인되도록 주문처럼 외워보자. 그럼 난제를 만났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다. 공자의 말로 다시 돌아가자. 문장에서 아니한가라고 번역된 불역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자는 간단히 설파하면 될 말을 왜 독자들에게 물어보듯 말했을까? 우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배우고 제때 익히는 일이 즐거운가? 대답은 아니다. 배우는 것, 즉 공부가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닐 것이다. 공자도 대부분의 사람이 배우고 제때 익히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이 또한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역설적으로 독자들에게 되물으며 배움의 세계로 반갑게 초대하는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지식 서비스 프로그램인 판동독서에서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을 매일 듣는데도 어째서 제 삶은 더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기 때문이다. 배운다는 건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고 익힌다는 건 배운 지식을 꾸준히 응용하고 시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얘기에 이런 말이 있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분별하며 성실히 실천해야 한다. 학습의 중요성을 5단계로 설명한 문장이다.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행이라는 한자를 통해 배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평상시 우리가 마주하는 배움에 대한 어려움을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예 배우려 하지 않는 경우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공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논어는 주로 스승인 공자와 제자들이 대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배우고 있거나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진 제자들과 토론하면서 배우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 상황은 배우기만 하고 응용과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경우이다. 배운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 배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배움이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쉽고 빠른 지름길로 가고 싶은 초조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책을 정독하는 대신 오디오북으로 흘려듣고 한 가지 지식을 배운 것으로 삶의 변화가 즉시 일어나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배움에 있어서 초조해하는 사람들에게 공자는 말한다.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단숨에 목표를 이루려 하지 말고 배우고 제때 익히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은 캐럴 드웩 저자의 마인드셋에서도 언급한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평생 배우며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실수와 좌절도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배움의 재미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배우고 제때 익힌다로 시작되는 이 문장이 학위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인생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어려운 문제에 마주쳤을 때, 갑자기 인생의 흐름에 변화가 생길 때,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괴로울 때 공자는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공자의 대처 방법은 단 한 글자이다. 바로 락, 즐거움이다. 공자가 말하는 문제 해결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즐거움이다. 공자가 말하는 즐거움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웃는 냉소나 남을 얕잡아보는 자극적인 블랙 유머식의 즐거움도 아니다. 량수민 선생이 말하는 공자와 맹자에 나오는 공자의 즐거움의 핵심은 구하지 않음에 있다. 즐거움은 외부를 향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힘을 쓰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거나 싸우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공자의 말에서 즐겁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긴 즐거움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겨내기 힘들었던 과거의 괴로움 속에도 즐거움이 숨어 있지는 않았을까? 만약 우리가 즐거움의 사용법을 알게 된다면 학습의 어려움, 협력의 어려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 먼 곳에 사는 친구가 찾아온 일에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유년 시절의 아버지의 모습은 좀 유별났다. 아버지는 집에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공부에 방해가 되고 일상의 생활 리듬이 바뀐다며 못마땅해 하셨다. 친척이나 친구가 찾아오게 되면 무언가 대접해야 하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아버지는 지인이 찾아오는 것이 마냥 반가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공자가 생존했던 시대보다 훨씬 풍요롭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먼 곳에서 친구가 찾아올 때 주로 두 가지 이유로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는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것, 다른 하나는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신에게 생긴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일단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왔다는 것은 나와 마음이 맞아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괜히 질에 겁을 먹고 불편해야 할 필요는 없다. 마음이 맞으니 그 친구는 나의 개인적인 상황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불편해할 일들도 알아서 피할 것이다. 또 만약 불편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솔직히 말해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공자의 3가지 말은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다. 먼저, 배우고 제때 익힌다는 공자의 말은 공부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온다라는 문장은 사람과 협력하고 대응하는 법을 알려준다. 마지막 문장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는 수련의 경지를 설명해준다. 공자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한 번에 설파한 듯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을 만나거나 방법은 알지만 할 수 없을 때는 배워서 제때 익히고라는 구절을 떠올리자. 외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오니 기쁘지 아니한가에 담긴 뜻을 생각하자. 마지막으로 일을 완벽하게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아니하니 군자답지 아니한가라는 학이의 문장을 마음속으로 암송해보자. 우리가 이 3가지 문장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삶에서 가장 어렵고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담담한 마음으로 문제를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모습이 바로 군자의 모습이다. 군자무본. 작은 습관의 경이로운 위력. 유자가 말하길 그 사람됨이 효도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면서 윗사람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윗사람을 거역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군자가 근본에 힘을 쓰는 것은 근본이 세워져야 도가 생기기 때문이며 효도하고 공경할 줄 안다는 것은 바로 어질매 근본이다. 유자왈 기위인 야효제 2호범 상자 선이 불호범상 2호장난자 미지유야 군자무본 본립이도생 효제야자 기위인지 보녀. 먼저 공자의 제자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유자는 공자의 3대 제자인 유약을 말한다. 공자보다 대략 33살 아래였던 유약의 외모는 공자를 닮았다. 공자가 죽고 난 후 사람들이 공자를 그리워할 때 유약은 공자처럼 행동하며 단상에 앉아 강연을 했다. 논어에는 공자 외에도 2명의 제자를 일컬을 때 한자 자를 사용했다. 유약이 바로 그 중 하나이며 다른 한 명은 증자라 불리는 증삼이다. 자로, 자공, 안회 등의 나머지 제자들은 자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 이름으로 불렸다. 후세 사람들은 논어를 편찬하던 유약과 증삼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공자와 같은 한자 자를 뒤에 붙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자. 유자가 말했다. 그 사람됨이 효도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면서 윗사람을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문장에서 드물다로 번역된 선은 아주 적다거나 거의 없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첫 문장은 집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형제들을 공경하며 우위를 지키는 사람이 윗사람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 문장인 윗사람을 거역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구절도 앞문장과 같은 맥락이다. 집안에서 가족들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도 상사를 존경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할 덕목을 갖추었을 것이다.
직장 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낼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난을 일으킬 가능성도 극히 적을 것이다. 여기에 쓰인 한자 난은 믿음을 저버리는 배신과 배반을 뜻한다. 그 다음 구절인 군자는 근본에 힘쓴다는 것은 군자는 일할 때 반드시 근본을 세운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본이란 무엇일까? 유약이 생각한 근본은 효도와 공경을 바탕으로 한 가정윤리였다. 그래서 이 구절은 가정의 윤리를 바로 세워야 비로소 도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근본이 세워져야 도가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했다. 당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바로 도를 깨닫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도를 깨달으려 하는 사람이니 더 수준 높은 삶을 지향한다라고 오만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근본과 멀어지게 된다. 근본이 세워져야 도가 생긴다는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큰 나무를 떠올려 봐야 한다.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뿌리가 땅속에 튼튼하게 뻗어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확립해야 할 근본은 효와 공경이라 할 수 있다. 효와 공경은 인생사에 가장 단단하게 뿌리 박혀 있어야 할 근간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과 애정으로 대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자매와 우애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부모관계가 어떤지를 반드시 알아본다. 판덕독서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독이 되는 부모라는 책을 추천한 적이 있다. 저자인 수잔 포워드는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한다. 불우한 가정 환경은 성장기 아이의 성격과 인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성인이 된 이후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한다. 내가 아는 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사람이 살면서 마주하는 인간관계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부모와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의 반영이기에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유약의 말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효도하고 공경할 줄 안다는 것은 어질매 근본이다라는 말은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예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에 모든 일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만약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이를 자신의 가장 시급한 수련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아갈 수 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훗날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됨됨이를 갖게 될 것이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책에서도 기본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사회생활에서 가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태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습관이다. 우리 행동의 결과는 작은 습관이 쌓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좌절했을 때 조금씩 작은 일들을 시도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 역시 습관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을 조금씩 고쳐나간다면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몇 달 혹은 좀 길게는 1년 안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조바심은 인생에 있어서 독버섯 같은 것이다. 만약 작은 일들과 작은 습관들을 5년 혹은 10년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교원영색 선의인. 직장 상사의 표정만 살피는 부하를 멀리하라. 공자가 말하길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 자왈, 교원영색 선의인. 이 문장은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자주 오르내리는 문장이다. 과거는 물론 정보화 시대인 지금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앞에 4글자인 교원영색을 자주 인용한다. 실속 없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가식적인 표정으로 진심을 속이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공자의 충고는 앞으로도 계속 명문으로 남을 것이다. 공자는 말이 많고 얼굴빛을 교묘하게 꾸미는 사람을 싫어했다. 반면 말수가 적으나 성실한 사람을 가까이 했다. 논어에서 언급한 사람의 겉모습에 대한 다른 문장들을 살펴보자. 강직하고 굳세고 질박하고 어눌하니 어질매 가깝다. 공자가 향당에 있을 때는 공손하고 삼가서 말을 못하는 사람 같았다. 강직하고 굳센 표정에서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선뜻 호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공자는 그런 모습이 얼굴빛을 교묘하게 꾸미지 않은 순수하고 질박한 사람으로 어질매 가깝다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떨까? 판덕독서를 운영하며 여러 편의 책을 저술한 나를 달변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히려 항상 이 점을 경계하며 스스로 교원영색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술자리 같은 장소에서도 되도록 입을 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회식에 얽힌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회식을 즐기는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자리만 차지하며 시간을 보내는 내성적인 직장인도 있을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회식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회식 분위기에 어울리기 위해 술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격언 300구 같은 것을 배워볼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가식적인 방법은 공자의 사상과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려한 언변으로 술자리를 주도하는 것은 공자가 말한 얼굴빛을 교묘하게 꾸미는 것과 다름없다고 느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술자리에서 최대한 말을 아끼며 핑계 없이 솔직하게 말한다. 죄송하지만 저는 술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비위를 맞추지 않는 진실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결혼식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나는 거창한 언변으로 부모를 감성적인 감정에 빠뜨려 자신의 줄의 솜씨를 뽐내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다. 흥겨운 음악을 크게 틀어 분위기를 돋우고 어색한 구호를 외치자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느닷없이 슬픈 노래를 부르며 눈물샘을 자극하려는 사회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교원영색이라는 공자의 말이 저절로 떠오른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과장된 표현에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로 인한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과 계약을 논의하고 세부 사항을 거론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소통 과정이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술을 권하며 취하게 한 뒤 계약 조건을 이야기하는 건 교활한 계략이다.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는 수긍하기 힘든 불합리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 술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이처럼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해 냉정한 비즈니스의 경계를 허물려는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얼굴빛을 좋게 꾸민다는 것의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 영어권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가들을 베이비 키서, 아이에게 뽀뽀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 아이들을 발견하면 재빨리 달려가 뽀뽀를 하는 정치인들의 습성 때문에 생긴 말이다. 이는 모두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꾸며진 행동이다. 정치판이 아닌 회사에서도 베이비 키서를 발견할 수 있다. 겉으로만 직장 상사를 존중하는 척하는 부하 직원들도 베이비 키서의 심리와 동일하다. 부하 직원이 베이비 키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하 직원의 태도를 살피면 알 수 있다. 상사의 표정 변화를 주시하면서 상사의 표정이 좋으면 웃고 반대로 상사가 찡그리면 심각한 표정을 짓는 부하 직원들을 의심해 봐야 한다. 성실한 부하 직원들은 상사가 아닌 업무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사를 대할 때의 태도도 담담한 경우가 많다. 반면 상사의 눈치만 살피는 부하 직원들은 상사 앞에서 베이비 키서로 돌변하며 직장 상사들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 그런 직원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겉으로만 잘 보이려 하고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태세 전환을 한다. 이는 직장 생활에 뚜렷한 주관과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전국시대의 화려한 언변으로 유명했던 소진 장인은 인간관계의 분열을 초래한 사람들이었다. 반면 공자와 맹자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증명한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소진과 장인은 이름만 종종 거론될 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후손들은 거의 없다. 반면 강직하고 굳세고 질박하면서도 어눌했던 공자와 맹자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존경받는 군자들로 기억되고 있다. 사회생활이나 회식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다. 거꾸로 소위 띄어주는 말을 들었다고 감사해야 할 필요도 없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고 말을 아낄 때는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어도 편안한 관계이다. 말없이 서로의 눈빛만 바라봐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아야 비로소 가장 좋은 친구 사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 떠들썩한 관계로 형성된 만남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만약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 쓸데없는 농담이나 저속한 우스갯소리를 늘어놓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고 담담하게 지적하고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보자. 말을 교묘하게 꾸미고 얼굴빛을 좋게 하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라는 공자의 말을 명심하자. 지나치게 자신을 과장하는 사람은 어질미 부족해 멋지게 보이려 행동하기 마련이다. 진실한 기쁨, 관심, 애정은 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도 굳이 과장되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오일 삼성 오신 마음을 울리는 세 가지 물음.
증자가 말하길 나는 매일 세 가지로 자신을 반성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하면서 충실하지 않았는가? 친구와 사귀면서 믿음이 있지 않았는가? 전수한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증자월 5일 삼성오신 위인모의 불충호 여봉우 교의 불신호 전불스포. 학문에 열중했던 증자의 성품은 정직했다. 공자는 증자의 됨됨이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증삼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는 증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말이 아니다. 증자가 미련해 보일 정도로 정직했다는 표현이다. 언뜻 어수룩해 보이는 증자는 아내처럼 총명하지 못했고 자공처럼 말도 잘하지 못했지만 그의 말에는 항상 정직함의 힘이 깃들어 있었다. 첫 문장을 살펴보자. 매일 세 가지로 자신을 반성한다. 그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며 세 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삶을 반성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이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 비판적 사고의 저자는 비판적 사고의 가장 높은 수준을 자기 반성이라고 설명한다. 비판력이 부족한 사람은 타성에 젖어 매일 좋지 못한 습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사람들은 타인은 비판적으로 관찰하면서 정작 자신을 되돌아보는 일에는 관대하다. 본격적으로 증자의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자. 첫 번째 질문,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하면서 충실하지 않았는가는 사업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충실하다는 건 최선을 다해 열의와 성의를 쏟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데에는 전제가 하나 있다. 전문성이다. 나는 일본 창업자 마스다 무네아키의 치타야 서점을 보면서 전문성이 밑바탕이 되는 충실하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다. 마스다 무네아키는 서점을 책을 읽는 장소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치타야 서점은 1층에서만 책을 팔고 2층은 전문 직원이 배치된 영화관과 음악 감상실을 운영한다.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들은 고객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며 관련 서적을 소개한다. 어떤 분야에서 열의와 성의를 쏟으려면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문성이 밑바탕이 되어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충실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상사가 지시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 야근을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 단순히 오랜 시간 일한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면 과로로 인해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는 회사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 손해인 셈이다. 증자가 말하는 최선은 몸을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정신적인 태도를 말한다. 지나치게 긴 근무 시간은 직원들을 생각 없이 기계처럼 일하는 좀비로 만들 수 있다. 반면 직원들이 일의 효율을 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적극적으로 고민한다면 일의 완성도는 높아질 것이고 근로시간은 단축될 것이다. 증자가 말한 충실함은 창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장이 자신에게 일을 맡긴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로 꼽히는 이나모리 가지오의 첫 직장 생활은 화려하지 않았다. 작은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던 그는 청소 업무를 담당하며 푸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청소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매일 고민했다. 그리고 편리한 청소도구 몇 가지를 발명해냈다. 아무리 단순하고 하찮은 일이라도 회사 업무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충실히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도모하려면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몸은 생각을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나모리 가지오처럼
사장을 대신해 회사가 처한 문제를 고민하고 사장의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위에서 얘기한 마스다 무네아키처럼 고객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간파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충실함을 바탕으로 생각을 갖고 일하는 방식이다. 직장인들이 출근길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뭘까? 매일 직장 상사의 요구와 지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 때문이다.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업무는 너무나도 재미가 없다. 그리고 일에 흥미가 없으니 몸은 피곤하기만 하다. 그러니 자신이 사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출근을 해보자. 자기 사업체의 일을 좀비처럼 처리하는 사장은 없을 것이다. 회사에 대한 주인 정신은 회사는 물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증자의 두 번째 질문. 친구와 사귀면서 믿음이 있지 않았는가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다. 친구를 사귈 때 믿음은 필수 덕목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들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설사 다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약속은 잘 지킨다고 믿는다. 그런데 약속을 지킨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일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첫 번째로 하기 싫은 일을 부탁받았을 때의 반응이다. 대부분은 체면이나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청탁받은 일을 해주겠다고 쉽게 약속한다. 그리고 정작 그 일을 해야 할 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미룬다.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네. 어떡하지? 아마도 이런 답변은 누구나 몇 번씩 해봤을 것이다. 두 번째로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약속하는 경우다. 창업을 시작한 한 친구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벤츠 한 대 뽑아줄게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한 적이 있었다. 이때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웃으며 그에게 물었다. 그럼 나는? 대답은 똑같았다. 너는 BMW. 물론 진담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농담이라도 함부로 내뱉었다가는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몇 년이 지나 그 친구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다. 창업을 시작했던 친구는 사업을 접었다. 친구들은 예전에 농담조로 이야기한 자동차 이야기를 꺼냈다.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호언장담하는 태도가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한 요인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이 약속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경우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달리 생각하니 문제가 발생한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약속에 대한 서로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개는 이렇다. 자기 자신은 느슨한 잣대로 평가하고 상대방은 엄격하게 평가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잣대로 약속의 이행을 평가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약속을 지킬 때 그 기준을 과도할 정도로 높게 설정하거나 자신이 신용을 잘 지킨다고 단정하지도 말아야 한다. 증자의 마지막 질문을 살펴보자. 전수한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공자가 가르쳐준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노력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이는 바로 앞에 소개한 배우고 제때 익히다와 일맥상통하는 공자의 가르침이다. 공자가 전한 지식을 제자들이 배우고 제때 익히지 않았다면 전수한 것을 익히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증자는 공자만큼 많은 제자가 있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도 증자 밑에서 공부했다. 배움에 대한 증자의 생각은 공자보다 더 멀리 나아간다. 전수한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은 스승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다. 가르치기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스승이 모범을 보여야 제자들에게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다. 자신이 가르친 내용을 스스로 익히려 노력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자신을 단련하려는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스승이라 할 수 있다. 가르침을 업으로 삼은 자가 아니라도 배운 것을 익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항상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아가게 된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스승이다. 따라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한 말들, 가령 남을 속이지 말고 배움에 충실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을 자신 또한 지키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수한 것을 익히는 자세가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리더십을 다룬 사람을 이끄는 힘의 저자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러버트 스티븐 캐플런 교수는 경영자가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업무를 직접 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회사를 경영하는 많은 사람이 리더의 직책이나 돈, 관리 업무에 집착하면서 정작 기본기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어떤 업무를 지시하고 전수하기에 앞서 회사의 리더가 업무에 대한 기본기가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직원들을 이끌 수 있다. 나는 지금껏 살펴본 증자의 3가지 반성을 마음의 3가지 물음이라 말하고 싶다. 우리는 매일 자신에게 3가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물어보자. 인간관계에서는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했는지 물어보자. 마지막으로 수양의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한 요구를 스스로 지키며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하려 노력했는지, 즉 가르치면서 동시에 스스로 익히려 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올해가 시작된 게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음 달이면 크리스마스도 돌아오고 곧 연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라는 게 오늘 노노가 주는 가르침이라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